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희귀 자원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거대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긴급 모임을 가지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고 전해지며 한 영국 학자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Firstly, for tariffs, obviously it's early days, and I think what's really important is open.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석유 기술자 존입니다. 오늘은 제 기술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모든 것은 런던 국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그날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해양자원 개발과 신흥 강국의 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노력과 성과가 주요 화제였죠. 저는 프로그램을 훑어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태평양 탐사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새로운 해양자원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선 우리 회사 수석 연구원 에드워드는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이 해양자원 개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에드워드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에너지 미래를 논하는 건 사치죠.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심해 광물을 발견했다고요? 고작 바다 밑 진흙 몇 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자원 개발은 우리 같은 나라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에 장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비웃듯 박수까지 쳤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석유 강국인 영국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태평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용화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은 오랜 경험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영국처럼 말이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고 수치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한국은 해양자원 개발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 저는 해양기술 분야에서 일해왔기에 그 가능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발표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한국의 심해 탐사 기술이 꽤 진보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에드워드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해양자원 개발에서 무의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발견했다는 서태평양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포럼장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포럼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포럼에서 들었던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영국의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오갔지만 일단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CEO가 들어왔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CEO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한국의 지도와 서태평양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한국에서 주도하는 해양광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믿을 만한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CEO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해양자원 탐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 내일부터 출장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2주 일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에드워드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필 제가 가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자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가까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필 한국이냐며 바닷속에 뭐라도 숨겨뒀나 보지 고등어라도 채굴하겠다며 비웃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출장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회사 보안부서에서는 특별 지침과 보고서 양식을 전달했고 경영진으로부터는 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모두가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특히 CEO는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이번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한국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후 출장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을 떠나기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니까요. 검색창에 한국자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자원 빈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해양자원으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몇몇 학술 기사와 뉴스 기사만 검색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 현황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K-팝 영상, 한국 드라마 관련 소식,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 콘텐츠였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정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혹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말 에드워드의 말처럼 별것 아닌 일인데 과대평가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지만 영어 버전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태평양 탐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 성과나 발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페이지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 보였지만 번역기를 통해 보아도 전문 용어가 많아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죠.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해양자원을 검색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K-팝 뮤직비디오, 한류 드라마 클립, 관광 소개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해양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어업이나 해안 관광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의 실질적인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한국이 자원 빈국으로만 보이니까요. 대중에게 노출된 한국의 이미지는 문화 콘텐츠와 전자제품 정도일 뿐 심해 자원 개발과 같은 첨단 산업 역량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았어요. 여기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수행한 심해 퇴적물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논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중 희유금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함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인터넷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진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할 시간이었죠.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는 가방을 싸고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했어요. 직원의 안내 없이도 생체 인식과 여권 스캔만으로 빠르게 입국 절차가 완료됐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은 완벽한 영어 안내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 연구 설비들로 가득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 박사는 한국의 해양자원 연구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서태평양 심해 탐사에 집중해왔다고 했죠. 연구실로 들어서자 다양한 실험 장비와 분석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있는 투명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유리관이 진열되어 있었죠.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회색빛이 도는 진흙처럼 보이는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유리관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태평양심의 퇴적물에서 추출한 희유금속 시료입니다. 저는 유리관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 추출법으로 심해 퇴적물에서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희유금속을 고농도로 분리해냈다고 합니다. 이 금속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원소들이었죠. 특히 레어어스 희토류는 현대 기술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어요. 김 박사는 제게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원소별 함량과 순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료에 포함된 희유금속의 농도는 기존에 알려진 육상 광산의 몇 배에 달했어요. 이건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서태평양 해저의 3D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광범위한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 전체에 희유금속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 구역 상당 부분에 대한 탐사권과 개발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비웃었던 그 자원 빈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양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는 다른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시료들과 각종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연구팀은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상에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세계 지도에는 서태평양 해역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심해 퇴적물이 미래의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 KIOST의 데이터 분석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팀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 박사가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희유금속 매장량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서태평양 해역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상당 부분이 한국의 탐사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면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붉은색 지역 전체가 한국의 탐사 구역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구는 한국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확보한 것이며 20년간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과 탐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미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한국의 배타적 개발권이라는 것이었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희유 금속별 매장량 추정치와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구역에서 추출 가능한 희유 금속의 양은 전 세계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소 30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가치 평가였어요. 기존 석유 매장지와 비교한 그래프에서 한국이 확보한 해양 희유금속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중동 최대 유전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술로 추출 가능한 양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였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에너지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보다는 진지함이 더 묻어났어요. 그는 이어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저 채굴부터 정제,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각 단계별 기술적 난제와 해결책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채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동안 다른 연구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더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시장 가격 변동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비용 대비 수익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분석되어 있었죠.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 해저에서 발견한 이 희유금속 자원은 단순한 광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재료를 한국가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보물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 김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후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소수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만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KIOST의 특별 시뮬레이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원형 공간에 들어서자 360도 스크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곳은 심해 채굴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해주는 시뮬레이터였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주변 화면이 깊은 바다속으로 변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채굴 드론이 해상 플랫폼에서 출발해 해저 5,000m를 향해 천천히 하강했어요. 드론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극한의 수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 정밀 조정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 그리고 퇴적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채취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죠. 드론이 해저에 도착하자 바닥에 넓게 펼쳐진 퇴적층이 보였습니다. 채취 장치가 작동하며 진흙 같은 퇴적물을 흡입했어요.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채취 과정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환경 교란만으로 필요한 퇴적물만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이었죠. 시뮬레이션은 계속해서 채취된 퇴적물이 해상 플랫폼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됐어요. 이후 정제된 물질은 컨테이너에 담겨 육지로 운송되고 최종 정제 시설에서 개별 금속으로 분리되는 전 과정이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원 추출 기술, 더 정밀한 정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필요가 혁신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김 박사는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20년간 KIOST가 개발해온 해양 탐사 장비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다소 투박했지만 최신 모델로 갈수록 정교함이 눈에 띄었죠. 각 장비마다 획득한 특허 번호와 기술적 성과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우리의 심해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퇴적물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정제 기술은 우리가 독점하고 있죠.
자부심 넘치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조용히 미래 자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시실 한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기존 육상 광산의 환경, 파괴 장면과 KIOST의 친환경해저 채굴 기술을 대비시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육상 광산은 흉터처럼 땅을 헤집고 있었지만 해저 채굴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겼죠. 석유는 언제든 고갈됩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의 자원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김 박사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희유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근 가능한 매장량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죠. 석유처럼 한 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환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빌딩의 불빛만큼이나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죠. 한국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을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 일정이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저는 KIOST의 다양한 연구실과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능력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실제 추출 공정이 이루어지는 파일럿 플랜트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보안이 매우 철저했죠. 시설 내부는 미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소수의 연구원들만이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대형 탱크들 속에서는 서태평양에서 가져온 퇴적물이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이 연구원이 정제 공정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바이오 촉매 기술은 기존 화학적 방식보다 효율성이 30% 이상 높았고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해야 했어요. 이 연구원의 말에서 절실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해양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파일럿 플랜트의 마지막 구역에서는 최종 정제된 희유금속 샘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긴 금속 가루들은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금속의 활용 분야를 설명했어요. 네오디뮴은 강력한 연구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코발트와 니켈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고 이트륨과 스칸듐은 첨단 세라믹과 항공우주 산업에 활용됐죠. 이들 희유금속은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연구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대화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지였죠.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이었어요. 발견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오후에는 수출 준비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예비 계약이 진행 중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형태나 심지어 부품화된 상태로 공급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판매가 아닌 고부가 가치 창출 전략이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탐사, 채굴, 정제, 활용, 수출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이는 준비된 나라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에드워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드워드, 내가 말한 그 자원 없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원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룰 힘까지 가졌어. 발신 버튼을 누른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온 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원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역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다음 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KIOST를 방문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지난 2주간 저를 안내해준 김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죠. 열어보니 희유금속으로 만든 작은 지구본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여러 희유금속을 혼합해 만든 기념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특수 합금이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KIOST 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기관의 중요성을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간결하게 적었죠. 한국의 심해 희유금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첫 문단을 쓰는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 본 것들은 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 미래를 발견했고 그걸 준비할 만큼의 정신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서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서태평양 해저의 희유금속 매장량, 한국이 확보한 독점적 개발권, 채굴 및 정제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이 자원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내용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준비성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하는 기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장기적 비전의 결과물이었죠. 마지막 부분에는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어요.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희유금속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의 가치를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좁은 틀에서만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 자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바다를 바라본 나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에드워드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김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자원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석해달라는 초청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강자가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작은 지구본 모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희유금속의 반짝임이 햇빛에 반사되었어요. 마치 한국의 미래가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외국인 산모가 심각한 의료 차별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엔 단순 병원 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당국은 급히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위험에 처했던 산모가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싣고 향한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조차 我们要同心协力 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입니다. 중국 국제무역 회사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이러한 평범한 제 삶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던 순간이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창문 너머로 보이는 뿌연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미세먼지로 뒤덮인 그 노란 하늘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낳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베이징은 1년 중 대부분이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공기질 지수는 매번 위험 수준을 넘어섰죠. 그날 수치는 300을 훌쩍 넘었어요.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 히로시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도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히로시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일본에서 자랐지만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심각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 그리고 육아 환경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다들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특별히 더 나을 게 없다고 단언했죠. 그러다 제가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자 몇몇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 자기 것인 양 뻔뻔하게 행동한다며 분노했어요.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한복도 중국 전통 의상을 베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나라로 가서 아이를 매국노로 키우고 싶냐고까지 하더군요. 차라리 일본으로 가. 적어도 일본은 기술력이 있고 의료 시스템이 발달했잖아. 한국은 우리 문화 베껴서 팔아먹기나 하지 의료적으로 뭐가 도움이 돼? 정신 차려 도둑놈이 되지는 말라고. 물론 친구들의 격한 반응에 놀랐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사실보다는 오래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보다 실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로시와 함께 밤마다 각국의 출산 환경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심지어 호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봤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아버지께서 아이를 일본에서 출산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신 거였죠. 시아버님은 뼛속까지 일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빛내며 일본 도쿄의 최고급 병원을 적극 추천하셨어요. 독설에 가까운 말투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저급하다고 폄하하며 한국은 논의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시아버님의 말투에서는 한국을 향한 경멸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님은 은근히 저를 압박했어요. 일본 최고급 병원의 화려한 팸플릿을 마치 보물처럼 건네며 득이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일본의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 무균 상태의 청결한 환경, 황실도 이용한다는 산후조리 서비스까지. 시아버님의 과장된 설명을 들으며 저 또한 일본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시아버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치켜뜨며 한국은 온통 가짜 발전으로 채워진 나라라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중국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약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수술 중에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충격적인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지들은 일제시대 때 의학기술 배워놓고 은혜는커녕 그 순간 히로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과한 주장이 불편했지만 시아버님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아버님의 강압적인 설득에 결국 일본 출산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명문 산부인과 웹사이트를 밤새 탐색하며 후기를 읽고 비용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의 한국 비하 발언과 시아버님의 압박 속에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선진 의료 시스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출산 환경만 본다면 한국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징 카페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일본인 친구 에미코를 우연히 만난 거죠. 6개월 전 도쿄에서 출산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환한 모습이 아닌 깊은 상처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호텔 같은 병실, 친절한 미소의 간호사들, 권위 있는 의사들. 그러나 갑자기 에미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에미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조차 보험 증명과 현금부터 요구했다고 했어요. 에미코 또한 혼혈로 국적은 중국이었거든요. 결국 에미코는 2천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료진의 돌변한 태도였어요. 처음에 친절함은 마스크를 벗듯 사라지고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진통 중인 에미코에게 간호사가 시끄럽게 굴지 마라. 중국인들은 참을성이 없어. 라고 모욕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에미코는 푸념하듯 계속 이어갔습니다. 출산 후 아이에게 발진이 심하게 생겼는데 일본 의사들은 중국계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아이의 건강 문제로 지금도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차라리 한국으로 갔어야 했어.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화려한 말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무너졌어요. 그날 밤 히로시에게 에미코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히로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어요.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온종일 인터넷을 뒤졌어요. 충격적이게도 에미코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출산 피해 사례가 수없이 많았고 병원에 은폐된 차별 정책까지 발견했어요. 외국인 산모는 일본인 산모의 2.5배 비용 청구 같은 내부 지침이 유출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결정을 전할지 가슴이 조여왔어요. 선택을 섣불리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베이징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대학 동창 샤오이가 저희 결정을 완전히 굳혀주었어요. 놀랍게도 샤오이는 한국에서 출산한 후 막 귀국한 참이었어요. 호기심에 물었더니 샤오이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샤오이는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서울의 최첨단 병원, 5성급 호텔 같은 병실, 통역사가 24시간 배치된 특별 서비스까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지원금으로 출산 비용의 80%가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차별 없이 대우해주고 출산 후에는 아이에게 특별 지원금까지 받았어. 의사들은 영어와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고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었지. 샤오이의 말은 제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시아버님과 중국 친구들이 퍼뜨린 거짓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귀가 후 히로시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히로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어머니, 제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영상통화를 요청하셨어요. 시어머님은 한국의 외국인 산모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산모 특별 프로그램, 의료비 감면 정책, 심지어 출산 후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메이링, 한국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 관리를 해주지. 시어머님의 말씀은 샤오이의 경험담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한국의 실체는 제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일에 가려진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죠. 하지만 시아버님의 강한 반대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히로시가 한국 출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을 때 시아버님은 격분하며 영상통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후 시아버님은 며칠간 연락을 끊으셨고 히로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밤새도록 한국의 출산 정책과 의료 환경에 대해 조사했어요. 샤오이와 시어머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산모 지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충실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히로시가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메이링, 우리 아이를 위해 한국으로 가자. 그의 결단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정이 가져올 폭풍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불화가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통증은 배 전체로 퍼져나가며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는 순간 침대 시트에 선홍빛 얼룩을 발견했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히로시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어요. 평소 침착했던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유명 산부인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도 통증은 계속 심해졌어요. 도로 위 심한 교통체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매 신호등마다 멈출 때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접수대에서는 긴 서류 작성을 요구했고 외국인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와 거액의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했습니다. 히로시가 당황해 지갑을 뒤적이는 동안 저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서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급한 상황에도 규정을 앞세워 차갑게 응대했어요.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배를 스캔하던 의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반의 일부가 분리되어 출혈이 발생했고, 이는 아이와 저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외국인 부부에게 불분명한 설명만 건넸고, 히로시의 질문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당신 같은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결국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로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그날 3군데 병원을 더 돌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문 의료진 부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천문학적인 선수금 요구까지.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우리를 보며 다른 직원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속삭이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히로시는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대사관 직원은 즉시 도움을 주겠다며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을 불과 30분 만에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제 검사 결과를 전송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저의 상태를 듣자마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한국으로 오라고 권했어요. 현재 상태라면 항공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48시간 이내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의사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히로시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시아버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와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 한국행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간곡히 설명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히로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2시간 후 시아버님의 회신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단 한 줄, 일본을 다시 고려해보라는 메시지였죠. 히로시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히로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시어머님께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어머님은 즉시 서울의 병원과 연계해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우리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가득한 하늘은 마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히로시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내린 결정은 옳아.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의 무거운 공기와 달리 이곳의 공기는 놀랍도록 맑고 가벼웠어요. 푸른 하늘이 창문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웹사이트나 뉴스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순간 공항 직원 한 명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로 저희 이름을 부르며 환영해주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미리 공항에 연락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외국인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과정은 마치 VIP를 대하듯 신속하고 편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내 의료 지원실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간단한 검진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였다는 사실에 히로시와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규칙적으로 늘어선 나무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건물들.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임산부 전용 시설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임산부 우선 좌석, 화장실에 전용 부스, 심지어 일반 도로 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서울 중심부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히로시의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서 저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직접 로비로 나와 저를 맞이했고 즉시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진찰실의 첨단 의료 장비들은 베이징의 고급 병원보다도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중국어 통역사를 통해 꼼꼼히 전달해 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어 검사와 치료 비용의 70%가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머지 비용도 시정부의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은 저는 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호텔 같은 청결함과 안락함,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간호사 호출 버튼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 밤 편안한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님과 친구들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3주째, 제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태반 문제는 한국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안정되었어요. 매일 아침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상세한 경과 설명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분만 준비 교실에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 산모들을 위한 별도의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호흡법, 통증관리법, 출산 후 케어까지 배웠어요. 같은 반에는 미국, 베트남,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예비 엄마들이 함께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어느 새벽,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자 불과 2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곧바로 분만실로 저를 이동시켰어요. 히로시와 시어머님도 함께 있어 든든했습니다. 분만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운 의료기기들 대신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에는 산모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취향에 맞는 잔잔한 음악까지 틀어주는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진통이 심해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지만 분만 전문 간호사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히로시의 손을 꼭 쥐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숨을 고르며 2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작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이 모든 여정이 같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히로시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감격에 겨워 연신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산후 출혈 예방을 위한 꼼꼼한 관리,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의 일일지도, 신생아 케어 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퇴원 후 지원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2주간 집으로 전문 산후조리사가 방문해 주었습니다. 한국식 산후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들의 도움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출산 한 달 후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외국인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추가로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 쿠폰과 예방접종 지원 바우처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강공원을 거닐던 어느 날 문득 베이징의 뿌연 하늘이 생각났어요. 그곳에 남아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히로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아버님은 끝내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어머님만이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자의 소식에 기뻐하셨죠. 히로시는 침울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고 통화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아버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을 경멸하던 시아버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것인지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아버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아이를 안고 다가가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집으로 가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며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시아버님은 자신이 머무는 동안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일본 의사를 초빙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가 이미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자 시아버님은 한국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저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지못해 함께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직원이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본어 통역사까지 준비해둔 병원의 세심함에 시아버님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소아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아이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와 함께 제공해 주었어요. 시아버님은 점점 말이 없어지셨고 의사의 전문성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진 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육아 교실에 참관한 시아버님은 더욱 충격을 받으신 듯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부모들이 함께하는 수업, 최신 육아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시스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병원 구내식당에서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 메뉴가 있었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설명해주는 서비스까지. 시아버님은 음식을 드시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시아버님은 서울의 다양한 육아 시설과 공원, 의료시설을 경험하셨어요. 매일 그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히로시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를 안고 거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시아버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신다고요. 일본보다 더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감탄했다는 고백까지. 무엇보다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 시아버님은 히로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 불화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의 말씀을 건네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에서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0일을 맞은 날, 저는 SNS에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담을 자세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제 게시물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내 수많은 임산부들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출산 지원 정책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들, 외국인 산모 지원 프로그램, 실제 병원 경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이에 응하기 위해 저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출산의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를 작성했어요. 예약 방법부터 비자 신청, 의료비 계산,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제 블로그는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중국의 주요 육아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제 블로그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고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출산 정책과 의료 시스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산모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발전된 시스템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 저는 중국과 일본의 방송사로부터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출산 환경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더 많은 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을 선택한 다른 중국인 산모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였어요.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훌륭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시아버님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손자와 특별한 유대감을 쌓고 계십니다. 한국은 단순히 출산을 위한 장소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뛰어난 시스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투자자의 막말부터 일본 측의 방해 공작까지 가세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한국으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유명 감독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Si nous étions attaqués sur des sujets commerciaux, l'Europe, comme une puissance qui se tient.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드라마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한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날을 말이죠. 한국 제작사와 미국 합작으로 진행될 이순신이라는 대형 사극이었어요. 한국의 원작이었죠. 처음 기획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단순한 해외 협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기획회의부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죠. 회의실은 한국 측 제작진과 미국 측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한국 제작사 측 스태프들이, 반대편에는 우리 미국 팀이 자리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측 프로듀서가 열정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그가 남긴 혁신적인 유산인 거북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였죠. 단순한 사극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담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합작사 투자자 아론 월커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아론은 진한 커피를 마시며 코웃음을 치더니 한국을 아시아 변방 국가라 칭하며 그곳 역사물이 과연 통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베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장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비웃더군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한국 측 제작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북선 같은 드라마를 만들 시간에 차라리 블록버스터 액션에 집중하자고 했어요. 할리우드식으로 재편해야 돈이 될 텐데 굳이 그런 옛날 배를 세세히 재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어요. 동양 역사나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아론은 제 말을 단칼에 자르며 손을 휘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냥 CG 때려박으면 충분해라며 관객들은 화려한 장면만 원하지 고리타분한 역사 수업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 감독은 침착하게 대응했죠.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이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북선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강조했어요. 아론은 팔짱을 끼며 과대평가, 지루한 옛날 이야기라며 한국 역사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 제작회의가 진행될수록 공기는 팽팽해졌어요. 한국 측은 이순신을 제대로 보여줄 거라면 실제 거북선의 구조와 기능을 철저히 고증해 국제시장에서도 통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아론은 계속해서 상업성과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상업적 성공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한국 제작진의 진정성과 자부심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등 속에서도 이순신 프로젝트는 어렵사리 승인되었어요. 아론은 마지막까지 불만을 토로하며 흥행망하면 책임져라는 으름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 한국 측 감독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하며 아론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아론은 항상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거북선이 얼마나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역사적 고증 사이의 갈등 속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드라마 제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트 디자인부터 각종 CG 콘티, 촬영 스케줄까지 모든 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세심한 요구가 계속되었죠. 특히 거북선 디테일에 관한 부분은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한국 스태프들의 눈빛에는 이순신 정신과 조선 해전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아론 월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세트장을 둘러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구식 목선을 재현하는데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이어서 화려한 해전 폭발 장면만 있으면 되지. 고리타분한 설정은 관객 이탈을 부른다며 한국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촬영장에서도 이 배가 그렇게 대단해 봤자겠지라는 비아냥으로 분위기를 흐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론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대중적 흥행을 위해서는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거북선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들이 쇠못 하나, 나무판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맞추고 내장 골격을 세우는 모습은 놀라웠어요. 특히 용머리 장식을 만드는데 쏟는 정성을 보니 이건 그냥 세트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한국 측 고증 전문가는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했어요. 우리 것이 국제무대에서 통하려면
진정성 있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거북선은 역사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 전 자료들을 펼쳐 보였죠. 저는 확실히 독창성이 있더라며 아론 쪽을 다독이려 했지만 그는 돈 안 되는데 집착 말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북선 갑판 위 지붕에 있는 새가시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드는 장인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에 매료되었어요. 세트장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정성은 분명 미국식 블록버스터 제작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화려한 CG가 아닌 진짜 역사를 재현하려는 열정이 느껴졌죠. 한편 아론은 매일같이 비용과 시간을 들먹이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실제 크기로 만들어? 축소해서 CG로 확대하면 되잖아. 그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할리우드식 눈요기 vs 한국식 정통 해전 고증 대립이 심화되어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죠. 어느 날 아론은 거북선 세트장에서 완성된 용머리 장식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 동양의 용이라고?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 말에 한국 제작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십일 동안 공들인 작업을 무시당한 것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아론과 한국팀 사이에 서서 난처함을 느꼈습니다. 아론은 결국 나중에 시청률과 반응이 안 좋으면 내들 책임이라며 냉소적으로 현장을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거북선 세트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촬영을 계속 이어나갔죠. 저는 조용히 한국 감독에게 다가가 계속해요. 이 방식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큰 갈등을 뒤로한 채 촬영을 진행했어요. 이후 이순신의 초기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예고편은 뜻밖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거북선의 독특한 외형과 웅장한 해전 장면들이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죠. 특히 서구권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투선을 본 적이 없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유명 토크쇼 굿모닝 USA에서 제작진을 초청했어요. 아론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토크쇼? 좋지. 홍보만 잘하면 CG빨로 어찌 되겠지. 그의 마지못한 동의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 역사에 대한 불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적어도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토크쇼 녹화 현장에 저와 한국 감독이 함께 출연했어요. 사회자는 놀랍게도 거북선에 관한 사전 조사를 꽤 해온 상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해전 전술과 거북선이 이렇게 혁신적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500년 전에 이런 배가 있었다니 놀랍네요. 진행자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한국 감독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렸죠. 저는 촬영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 드라마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촬영하며 한국 해전사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당시 최첨단 전투 기술의 집약체였죠. 이런 대화가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어요. 갑자기 객석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인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는 거만한 태도로 발언권을 얻자마자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북선은 사실 일본의 철갑선을 베낀 것 아닙니까? 조선이 대단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일본 배 기술을 카피한 것이죠. 그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가 저희 표정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제가 본 사료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북선의 설계와 제작 과정은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어요. 정확한 근거가 있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일본인 기자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아론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 기자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역시 한국 측이 과장한 건가?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조만간 전문가 해설을 들어보세요. 그럼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론은 여전히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북선의 독창성에 대한 의문이 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기심은 높아졌어요. 토크쇼 클립이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회 재생되었고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론은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화제성은 얻었으니 됐다. 어차피 논란도 마케팅이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 고증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진실이 밝혀질 차례야. 그때 아론의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서 해전사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이 인터뷰가 이순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백발의 미국인 교수가 등장했어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전 세계 해전사를 연구해온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선 거북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거북선은 목재와 쇠못, 그리고 갑판위 지붕의 가시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특히 포문의 효율적 배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죠. 용머리 장식을 통한 심리전 효과까지 고려했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선이 아닌 종합 전략 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는 일본 철갑선과 조선 거북선을 비교하며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배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거북선은 내부 보강 방식과 장갑 개념에서 독자성을 가집니다. 한국 측 기록이 정확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던 아론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전문가가 그렇다면 일단 투자금 걱정은 덜었군. 그는 여전히 상업적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청률이 문제지. 이런 역사적 사실이 과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저는 그에게 반문했어요. 충실한 고증이 오히려 화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싫어했던 그 옛날 배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 않나요? 아론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그래, 돈만 벌리면 됐지. 인터뷰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정신적 측면으로 넘어갔어요.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장에서 죽더라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무사 정신이 있었습니다. 단지 배 한 척이 아니라 이들의 정신적 기반이 거북선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죠.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이 프로젝트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해전사의 물리적 측면과 무사 정신의 결합은 이 드라마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아론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그는 이전과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순히 배 모양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 배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해전사와 정신, 이 두 축이 결합돼야 이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철학자이자 발명가, 전략가였어요. 그의 정신이 거북선에 담겨 있는 거죠. 아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 정신, 어떻게 표현할 거지? CG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진짜 배를 만들고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야 그 정신도 전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단순한 해전 드라마를 넘어 조선의 무사 정신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미국인 역사학자의 설명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거북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히스토리 네트워크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거북선과 서양 전함의 가상 시뮬레이션 대결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제작진이 저희를 초대해 함께 시청하자고 했죠. 아론 가족 그리고 한국 측 감독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큐는 17세기에서 18세기 서양 범선과 조선 거북선의 성능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전문가들이 실제 축소 모형을 만들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동성 테스트였죠. 거북선에 노젓는 방식이 서양의 돛 시스템보다 좁은 해협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감독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다에서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해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했죠. 이어서 충돌 실험과 포격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북선 갑판 위 지붕에 달린 쇠가시가 적의 배에 올라타려는 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는지 확인했어요. 또한 포문이 여러 방향으로 나 있어 공격과 방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거북선이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외국 전문가들조차 놀라워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용머리 장식의 심리전 효과였어요. 실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용머리 장식이 적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는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용이 튀어나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였죠. 아론은 TV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과장인 줄 알았는데 꽤 과학적이잖아.
외국 전문가들의 극찬이 이어졌어요. 이 배가 당대에 존재했다는 건 실로 믿기 어려운 혁신입니다. 현대해군 함정의 개념을 500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그들의 평가를 들으며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모형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축소 모형을 손으로 만져보며 거북선의 디테일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실험실에서 거북선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측이 왜 정통 고증을 고집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배가 아니라 당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아론도 마침내 변화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거 흥행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런 걸 더 강조해야 해. 그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흥행도 좋지만 우린 진짜 이순신 정신을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거북선 재현 다큐가 화제에 오르며 이순신은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거북선 관련 영상들이 끊임없이 공유되었고 한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어요. 한국 시청자들은 우리 역사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해전사가 엄청 흥미롭다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을 지켜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TV 스페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의 조선 기술자가 실물 크기 거북선의 일부를 직접 재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주인공은 박도연이라는 한국의 전통배 제작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목선을 만들어온 가문의 후손이라고 했죠. 녹화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는 이미 거북선 선체의 일부가 세워져 있었어요. 박도연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접착제 없이 목재와 쇠못, 그리고 장부 맞춤 기술만으로 배의 일부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통하는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박도연의 설명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손길을 따라 하나하나 거북선의 부분들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단히 결합되는 장부 맞춤 기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축 원리였습니다. 거북선 내부 구조가 카메라에 잡혔을 때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선체 내부의 골조, 포문 배치, 환기와 연막 장치 등 다양한 부분이 세밀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을 흡수하는 내부 구조는 현대 선박 건조 기술자들도 놀라게 했죠. 해외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충격을 흡수하는군. 이 각도가 적의 포탄을 효과적으로 튕겨내는 거로군.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느껴졌어요. 아론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비판적인 말 대신 진지한 관심을 보였죠.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인정받을 만하군. 예상보다 훨씬 과학적이야. 시연 영상은 방송 직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백 년 전 배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니 조선의 장인 정신이 대단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유튜브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영상이 확산되며 한국식 해전 문화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와 아론은 로비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론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인정해야 하나? 이런 고증덕의 반향이 더 커지는 것 같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비아냥거림이 없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진심과 디테일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한 거죠. 이제 남은 건 드라마 완성뿐입니다. 아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존중의 표정이 비쳤습니다. 드라마 정식 공개 전부터 예매와 관심 지표는 치솟았어요. 시니어 세대는 물론 젊은 층까지 열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론의 변화였죠. 한국을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이거 생각보다 대박 나겠는데? 라며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미디어는 이순신이 가져온 한류 효과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국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헤드라인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드라마 제작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촬영장에서는 이제 모든 스태프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했어요. 초반의 불안과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가
제 배우 생활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드라마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크쇼에서 거북선을 폄하했던 그 일본인 기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북선은 일본 배를 모방한 것이라는 논리를 계속 펼쳤어요. 더 나아가 조선은 원래 일본 기술의 아류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이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무해와 해전 연구자들이 총출동해 역사 자료와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거북선의 독창성을 뒷받침했죠.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거북선 설계도의 독특한 특징들, 일본 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 심지어 거북선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개발되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거북선과 일본 배의 설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했어요. 각종 도면과 전문가 의견, 역사적 자료들이 모두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죠. 놀랍게도 일본인 기자는 방송 이후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한국 역사를 잘 몰랐고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거북선은 분명 조선의 독창적 발명품이다. 그의 공개 사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음 날 그 기자가 우리 촬영장을 방문했어요.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감독은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를 맞이했죠.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유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니 함께 인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아론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일본 기자조차 인정했군. 이제 아무도 가짜라고 못하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죠. 언론과 SNS에서도 거북선 폄하에 앞장섰던 일본 기자가 사과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과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스튜디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외부 문화를 존중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온 이순신의 정신이야말로 진짜 무사도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단순히 전투 기술이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 과학과 전술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이었습니다. 아론도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비록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전쟁 중에도 시를 쓰고 과학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르네상스맨 같은 인물이었죠. 이런 인물이 한국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드라마 촬영의 마지막 장면은 명량의 전을 재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에 맞서는 불가능한 승리였죠. 그 용기와 지략은 오늘날까지 이어질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역사적 순간을 연기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이순신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과 TV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된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지켜봤어요. 수개월간의 노력과 갈등 그리고 화합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했죠.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기록적인 시청자 수와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해전 문화와 거북선의 진가를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다니라는 극찬이 많았어요. 놀랍게도 시니어 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한 미국 대학생은 SNS에 이순신은 히어로물의 주인공보다 더 멋있다라고 올리기도 했죠. 소셜미디어는 이순신 관련 해시태그로 가득 찼어요. 거북선, 해시태그 이순신, 해시태그 이순신 정신 등이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국 언론은 앞다투어 이 드라마를 분석했죠. 역사, 장인 정신, 과학적 설계를 하나로 녹여낸 수작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론 월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어 행사에서 그는 해외 매체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처음엔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미래는 끝이 없고 거북선은 단순한 전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기자들이 놀랐죠. 드라마 방영 이후 세계 각국 해양사와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해전 무기체계 연구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학술 세미나에서는 거북선의 구조적 특징과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해전사 관련 강좌가 신설되기도 했죠. 기업과 교육기관에서도 이순신 장군 정신을 본받아 협동심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한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는 이순신의 위기관리와 부하 통솔법은 현대 경영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죠. 한국 내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50대에서 70대 시청자들은 우리의 역사와 기술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뜨거운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SNS에 거북선 디자인을 활용한 창작물을 올리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갔죠. 저 역시 인터뷰에서 솔직한 소회를 전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그 깊이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에밀리상 시상식에서 이순신이 최우수 국제 드라마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저와 한국 감독 그리고 아론은 서로를 향해 깊은 존중의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 순간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문화적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보여준 혁신과 용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의 자부심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세계적 흥행은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초반에는 한국을 무시하며 그딴 드라마 왜 만드냐고 비아냥대던 아론 월커마저 완벽히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K사극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작으로 자리매김했죠.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문화의 힘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심과 정성이 담긴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어떤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줄 수 있을까?